제2차 세계대전 동안 폭력은 더 이상 전투에서 승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각 전선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재판이나 차별 없이 박해받고 제거되거나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즉흥적이거나 기습적인 행위는 없었다. 행위는 여러 나라에서 다른 형태로 반복되었지만 체포, 진압, 파괴라는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범죄가 관습화되도록 조장하는 환경은 범죄를 아무도 막지 못했고 아무런 반응의 여지도 주지 않는 속도로 자행되었다. 그 잔혹 행위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수년간 반복될 수 있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멀리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었을까요? 홀로코스트, 인종학살의 기계. 1941년에서 1945년 사이 제3제국은 유럽 유대인 600만 명을 조직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이 작전은 자발적인 폭력이나 전시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료, 엔지니어, 의사, 그리고 일반 군인들을 조직적인 잔혹 행위의 한계를 재정해야 하는 죽음의 기계로 변모시킨 제도적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대량 학살의 구조는 가스실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최초의 법률들은 유대인을 독일의 공적 생활에서 배제했습니다. 노동, 교육, 그리고 사회적 제약은 이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35년 뉘른베르크 법은 유대인의 독일 시민권을 박탈하고 유대인과 아리아인 간의 관계를 범죄화함으로써 인종박해의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1939년 9월 폴란드 침공으로 반유대주의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독일 당국은 바르샤바, 우치, 크라쿠프를 비롯한 수십 개의 도시에 게토를 조성했습니다. 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이 가속화되는 환경에 몰아넣었습니다. 바르샤바 게토는 단 3.4제곱킬로미터에 40만 명 이상을 수용했습니다. 적절한 난방, 부족한 식량 배급, 의료 지원 없이 매달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 질병, 그리고 자의적인 처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2년 1월 20일 나치 정권의 고위 관리 15명이 베를린 외곽 반지에 있는 우아한 별장에 모였습니다. 하인리히 힘러의 직접 지시로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소집한 이 회의는 이미 비밀리에 시작된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책을 공식화했습니다. 관료적이고 완곡한 표현으로 작성된 회의록에는 유럽 유대인 1,100만 명을 폴란드 동부의 학살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켜 그곳에서 대량 학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물류 조정은 엄청난 규모에 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 모든 점령지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물, 음식, 적절한 환기 없이 가축 운반 차량에 갇혔습니다. 극심한 기온, 산소 부족, 그리고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독일 철도청, 두체 라이크스반은 이러한 수송을 마치 일반 상품처럼 관리했습니다. 보존된 기록에는 SS가 1인당 이동거리당 관세를 지불한 송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2년에서 1944년 사이 폴란드에서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트레블링카, 소비보르, 벨제츠, 마이다네크 등 5곳의 강제 수용소가 오로지 학살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각 수용소는 대량 학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는 이러한 시스템의 가장 악명 높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복합시설에는 40개가 넘는 분소가 있었지만 비르케나우에는 학살시설이 있었습니다. 가스실이 통합된 4개의 화장터에서는 하루에 최대 6,000명을 살해할 수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도착 즉시 분리되었습니다. 노동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막사로 보내졌고 나머지 사람들, 즉 어린이, 노인,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즉시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이 시설들은 기만과 통제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가스실은 가짜 샤워헤드와 피해자들에게 소지품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도록 안내하는 표지판까지 갖춘 집단 샤워 시설을 흉내냈습니다. 사람들이 가스실에 갇히자 시안 화물 기반 살충제인 지클론 B가 투여되었는데
이 살충제는 몇 분 만에 질식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체는 존 데르코만도, 손더코만도라는 유대인 수감자들이 강제로 시체를 다루고 금리를 발치하고 화장터에 시체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끊임없이 피어올랐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트레블링카는 1942년 7월부터 1943년 10월까지 운영되어 80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와는 달리 이곳은 노동 수용소가 아니라 순수한 죽음의 공장이었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한 사람들은 도착 즉시 살해되었습니다. 수용소는 가솔린 엔진으로 연료를 공급받는 가스실을 사용했는데 가스는 밀폐된 공간으로 분사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신을 집단 무덤에 매장했지만 악티온 천호 작전 오퍼레이션 액션 천호에 따라 범죄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발굴하고 소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비보르와 벨제츠는 거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면 승객들은 소가 옷을 벗도록 강요당한 후 가스실로 이어지는 초목으로 위장된 터널로 끌려갔습니다. 벨제츠에서는 43만 4천 명에서 60만 명, 소비보르에서는 17만 명에서 2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 덕분에 이 수용소들은 몇 시간 만에 모든 이송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말살 명령은 모호하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러와 그의 부하들 간의 내부 서신에는 유럽 유대교의 완전한 제거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강제 이송의 주요 실행 계획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수백만 명의 죽음으로의 이송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지휘관이었던 루돌프 회스는 가스 처형 방법을 완성하고 부하들에게 이것이 샤워였다는 허구를 유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순수한 학살 수용소가 아닌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이 노예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IG 파르벤, K룹, 시멘스와 같은 독일 기업들은 수만 명의 유대인을 강제 노동에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12시간 이상 교대 근무를 하는 극한의 환경에서 충분한 식량도 없이 독성 화학 물질, 극한의 추위, 그리고 끊임없는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노동을 통한 말살, 베니크퉁 두리 알바이트라는 개념은 수감자들을 육체적으로 붕괴될 때까지 착취하다가 붕괴되면 가스실로 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고립된 정신병자들에 의해 자행된 것이 아니라 집단 학살의 공범이 된 사회 전체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반유대주의 법률부터 화장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는 행정적 정밀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보존된 문서들은 히틀러와 힘러를 시작으로 지휘자, 수용소 경비원, 가스실 운영 기술자 양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책임 사슬을 보여줍니다. 게토, 죽음의 열차, 가스실, 그리고 노예 노동은 완전한 말살을 목표로 한 정부 전략에 상호 연결된 구성 요소들이었다. 아우슈비츠, 트레블린카, 마이다네크, 벨제츠, 그리고 소비보르는 역사적 일탈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인간을 산업적 죽음을 통해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재정의한 이념의 논리적 표현이었다. 바르바로사 작전, 동부 전선의 몰살. 1941년 6월 22일 300만 명이 넘는 독일군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으로 소련 국경을 넘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은 단순한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나치즘이 군사적 적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말살하고 동유럽의 인구 지도를 재편하려는 인종적, 이념적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장군들에게 이 전쟁이 이전의 어떤 갈등과도 다를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 군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전통적인 전쟁 규칙이 무시되는 양립할 수 없는 이념들 간의 투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침공에 앞서 일련의 명령들이 내려졌고 이는 이후에 잔혹 행위를 합법화했습니다. 정치위원령은 포로로 잡힌 소련 정치위원들을 재판이나 신문 없이 즉결 처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러시아 주둔군 행동 지침은 독일 군인들이 소련 민간인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또는 사회적 지도적 지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수백만 명에게 예상되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아인자츠 그룹회는 이러한 말살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였습니다. 제국 중앙보안사무소 산하의 이 기동살상 부대는 동부로 진격하는 독일 정규군을 긴밀히 추격했습니다. SS 대원 게슈타포 형사로 구성된 이 부대에는 국방군 병사들과 수천 명의 지역 반유대주의자 협력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선 전체를 포괄하는 4개의 대규모 집단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인자츠 그룹 A는 발트해 연안 국가를 통과했고 B는 벨라루스에서, C는 우크라이나 중부에서, D는 우크라이나 남부와 크림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각 집단은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독일군 병력으로 구성되었으며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원군 수천 명이 학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작전은 예측 가능하고 치명적인 패턴을 따랐습니다. 도시나 마을에 도착하여 지역 기록이나 고발을 통해 유대인 인구를 파악하고 대규모 체포, 재산 몰수, 그리고 숲이나 외곽 지역에서의 대량 총격이 자행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희생자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천연 협곡이나 버려진 광산을 이용하여 시신을 은폐했습니다. 키예프 인근 계곡인 바비 야르는 이러한 참혹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41년 9월 29일과 30일, 프리드리히 예켈른과 파울 블로벨이 지휘하는 아인자츠 그룹의 C는 단 이틀 만에 33,000명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옷을 벗고 소지품을 내놓은 채 계곡으로 행진해야 했고, 그곳에서 목덜미에 총을 맞고 집단 처형되었습니다. 아인자츠 그룹의 공식 보고서는 행정적 분리를 통해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키예프에서 33,771명의 유대인이 살해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바비아르에서의 학살은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인 정신질환자, 소련 포로를 포함하여 최대 10만 명이 그곳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1943년 소련군의 징역에 직면한 나치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유대인 포로들에게 시체를 파헤쳐 불태우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포로들은 임무가 끝나자마자 처형되었습니다. 1941년 11월 30일과 12월 8일 리가 인근 룸블라에서 지역 게토 출신 유대인 2만 5천 명이 아인자츠 그룹의 A와 라트비아 경찰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무덤이 파헤쳐진 숲으로 강제로 걸어갔습니다. 희생자들은 10명씩 무리지어 이미 쌓인 시체 위로 떨어져 총살당했습니다. 이 작전은 군사적 치밀함을 갖추고 계획되었습니다. 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로를 건설하고 탈출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설치했으며 모든 것이 학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빌뉴스 외곽 포나리에서 아인자츠 코만도군은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약 7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주로 유대인이었지만 폴란드인 공산주의자, 반체제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처형은 구소련 연료 저장소를 처형 구덩이로 개조하여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매일 학살이 자행되었고 사형 집행인들은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배수로를 통해 피가 흘러들어 포나리가 어떻게 불길한 야외 처형장이 되었는지가 묘사됩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은 동유럽을 식민지화하려는 나치의 계획인 제네랄 플란 오스트, 제네랄 플란 OST, 실행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히물러가 지휘한 이 계획은 수천만 명의 슬라브족을 굶주림, 강제 추방 또는 직접 처형으로 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비옥한 농업지대를 독일화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곳의 원주민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한 사례로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5,000개가 넘는 마을이 불타고 많은 마을 주민들이 갇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계획된 기근으로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학살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나치 이념에 따라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동방민족을 향한 인종전쟁이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아인자츠 그룹펜 소속 대원 다수가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아인자츠 그룹펜 D사령관 오토 올렌도르프는 자신의 부대가 9만 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선언했는데 그는 양심의 가책 없이 이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바비야르 사건의 책임자인 파울 블로벨은 대량 학살과 그에 따른 증거 인멸에 직접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소련 언론인 바실리 그로스만의 증언을 비롯한 생존자들의 증언은 학살의 규모를 냉혹한 수준으로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로스만은 아이들과 함께 산채로 매장된 어머니들, 고통에 대한 독일군의 무관심, 그리고 희생자들의 시계와 반지를 마치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모습까지 묘사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은 모든 도덕적, 법적 한계를 초월하는 인종전쟁의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공세가 아니라 아리아인 우월주의 원칙에 따라 동유럽을 재편하고자 했던 말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리고 발트 3국에서 제3제국은 한계 없는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대량 학살은 가스실을 예고하고 보완하는 대량 총탄 살상이었습니다. 이 작전 지역은 대량 학살에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살해하려는 정치적 의지와 효율적인 행정 조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잔혹 행위, 난징에서 태평양까지. 1937년 12월 13일 일본군이 중국의 옛 수도였던 난징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전략적 도시를 점령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6주 동안 그들은 현대전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잔혹한 학살 중 하나를 자행했으며 이는 이후 몇 년 동안 태평양 전역으로 확대될 잔혹 행위의 패턴을 확립했습니다. 일본군의 난징 징역은 통제되지 않은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의 삼촌인 아사카 친왕을 비롯한 고위 장교들이 허가한 고의적인 행위였으며 이들은 중국인 포로들을 대량 처형하고 도시를 무차별적인 군대 폭력의 자유구역으로 만드는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몇 주 동안 20만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과 전쟁 포로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수천 명의 포로들이 집단 무덤으로 특별히 파놓은 참호 위에서 집단으로 총살당했습니다. 일본군이 직접 기념으로 찍은 사진들이 다수 남아있는데 양쯔강 유역에 끝없이 쌓인 시체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일본 장교들은 참수 시합을 열어 누가 더 짧은 시간에 카타나로 더 많은 목을 베는지 경쟁했습니다. 이러한 시합은 일본 신문의 영웅적인 위협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총검 훈련의 연습 대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아기들은 공중으로 던져져 땅에 닿기 전에 총검으로 찔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2만 명에서 8만 명에 달하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강간당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 후 살해당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사지가 절단되거나 꿰뚫리거나 처형되기 전 가족 구성원들이 강간당하는 모습을 목격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국제안전지대를 조성하여 민간인을 보호하려 했던 나치당 당원 욘 라베의 연대기는 난징을 인간의 잔혹함이 상상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지상의 지옥으로 묘사합니다. 난징 대학살은 일본군이 전쟁 중 점령한 모든 영토에서 재현할 행동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에는 현대 군사사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성노예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일본 제국군의 성노예라는 완곡한 표현인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점령지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묘한 속임수나 직접적인 납치를 통해 모집되었거나 군부대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소위 위안소는 전선 옆에 설치된 군 사창가로 여성들이 반복적으로 강간당했으며 하루에 30명에서 40명의 군인이 여성들을 강간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마치 가축을 잡아먹는 것처럼 행해진 비참한 의료검진, 임신을 막기 위한 강제불임 수술, 마취 없이 행해진 낙태, 그리고 병들거나 군사적 목적으로 쓸모없게 된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일본군이 전투에서 사상자를 낼 때 여성들은 집단 처벌의 대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의료치료법을 연구하기 위해 고의로 성병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이 질병, 탈진 또는 자살로 사망하면 그들은 새로운 희생자들로 대체되었습니다. 1945년 마닐라 탈환 전투 당시 패배 직전에 일본군은 필사적인 학살을 자행하여 10만 명이 넘는 필리핀 민간인을 희생시켰습니다. 도시는 온 가족이 교회와 병원에서 산채로 불태워지는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강간당하고 총검으로 참수당했습니다. 아이들은 발코니에서 던져지거나 부모 앞에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산후안데 디오스 병원은 의사, 간호사, 환자들이 무자비하게 처형당하면서 이러한 야만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마치 패배가 임박해서 가장 가학적인 본능이 모두 깨어난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잔혹 행위를 만들어내는데 경쟁하는 듯 했습니다. 1942년 2월 싱가포르 함락 후 일본군은 현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숙청 작전인 숙칭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며칠 만에 2만 5천 명에서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영국에 협력했다는 혐의로 처형되었습니다. 시체들은 트럭에 실려 해변과 협곡으로 운반되어 집단으로 총살당했습니다. 구덩이가 아직 살아있는 희생자들로 가득 차자 많은 사람들이 강제 매장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합군 포로에 대한 처우는 기존의 모든 국제협약을 고의적으로 위반했습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14만 명이 넘는 영국, 호주, 미국 및 기타 국적의 군인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일본군 수용소의 환경은 탈진, 영양실조, 질병을 통해 서서히 죽음을 초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죽음의 철도로 알려진 악명 높은 버마 철도는 연합군 포로와 아시아 민간 노동자들의 강제 노역으로 건설되었습니다. 1만 2천 명이 넘는 서방 포로와 8만 명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아시아 노동자들이 건설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로들은 극한의 열대 기후에서 매일 18시간씩 노동했고 생존 식량은 하루 500칼로리도 차해되지 않았습니다. 경범죄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고문과 처형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수감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탈출 시도는 붙잡힌 도망자들을 처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 경고 차원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다른 수감자들을 살해하는 것으로 처벌되었습니다. 1946년에 설립된 극동 국제군사재판은 일본의 주요 지도자들을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심리 기간 동안 수천 건의 문서와 증언이 제출되어 이러한 범죄의 고의적인 규모를 드러냈습니다. 노예 여성 고문당한 연합군 병사들 그리고 학살을 목격한 외교관들의 선서 진술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군 명령은 일본군 최고 참모부에서 잔혹 행위를 자행한 장교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지휘 계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잔혹 행위 자체만큼이나 충격적인 냉정함으로 그 잔혹 행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군사 정권의 핵심 인물 28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도조 히데키 장군을 포함한 7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히로히토 천황과 아사카 왕자 등 황실 구성원들은 연합국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었는데 연합국은 그들의 기소가 지역 안정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제국이 자행한 잔혹 행위는 전쟁의 우연이나 규율 없는 병사들의 과격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인종차별, 인명경멸, 그리고 정치 군사적 통제의 도구로 사용된 테러가 결합된 통합적인 점령 전략이었습니다. 난징에서의 처형부터 포로 수용소에서의 구타, 마닐라에서의 강간과 군 위안소에서의 강간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은 일관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화된 잔혹 행위는 군사 문화가 어떻게 전략적 또는 이념적 목표를 위해 잔혹 행위를 정당화할 정도로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인체 실험, 과학이 고문으로 변질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의학 및 과학 지식은 왜곡되어 고문과 학살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의 실험실과 일본군 비밀시설에서는 대학 교육을 받은 의사, 존경받는 세균학자, 그리고 전문 기술자들이 모든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하우, 라펜스부리크,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는 나치 전쟁 기계의 의학을 제공하는 실험실로 변모했습니다. 다하우에서는 루프트바페의 직접 명령에 따라 극한 고도화 저천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냉동 실험은 북해에서 격추된 독일 조종사들이 겪는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수감자들을 얼음물 탱크에 장시간 담그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천이 치사량까지 떨어질 때까지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끓는 물 샤워, 고열 램프 노출 또는 소생 치료의 일환으로 여성 수감자와 강제로 접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생되었습니다. 저압 챔버에서 최대 2만 미터 고도를 시뮬레이션하여 감압이 뇌와 내부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지그문트 라셔 박사의 보고서는 실험 대상자의 눈이 압력으로 인해 어떻게 폭발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처음 몇 분 동안 의식을 유지하는 동안 뇌가 어떻게 분해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여성 전용 수용소였던 라펜스 브리크에서는 의사들이 마취 없이 실험적인 외과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연쇄상국균이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같은 세균에 의도적으로 감염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의 다리에 상처를 내고 나무, 유리, 흙 조각을 넣어 전투 상처를 흉내냈습니다. 그런 다음 혈액 순환을 차단하여 전선의 궤저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은 실험적인 절단 수술과 그에 따른 이식 시도를 받았지만 실패하여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불임 수술은 수천 명의 여성을 난소와 자궁에 직접 방사선에 노출시켰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불임뿐 아니라 만성 통증과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부식성 물질을 주입받았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요제프 멘겔레는 쌍둥이에 대한 집착을 키웠습니다. 유대인, 로마인, 폴란드인 쌍둥이 아이들은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선발되어 특별 막사로 옮겨졌고, 멘겔레는 그곳에서 해부학적 비교, 혈액교차 수혈, 다양한 바이러스 주사, 그리고 병행 생체 해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실험 중 사망하면 다른 한 명은 비교 부검을 위해 즉시 살해되었습니다. 멘겔레는 또한 안구 이색증, 이색증 실험을 통해 아이들의 눈 색깔을 바꾸기 위해 화학 물질을 주입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의 대부분은 영구 실명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종적 생식력 연구를 핑계로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부인과 실험에는 마취 없는 외과적 불임 수술과 조직학적 분석을 위한 생식기관 적출이 포함되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군 제731전대가 만주 해올빈의 전쟁 중 가장 악명 높은 의학 실험 시설을 설립했습니다. 이시이시로 장군의 지휘 아래 이 시설은 공식적으로는 질병예방연구소로 소개되었지만 실제로는 과학적인 박멸 실험실로 기능했습니다. 주로 중국인, 러시아인, 한국인, 몽골인 등 1만 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의도적으로 인간성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마루타 나무 통나무라고 불렸는데, 이는 실험실 재료로 사용되기 쉽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였습니다. 730일 비행대의 실험에는 흑사병, 콜레라, 발진티푸스, 탄저병, 결핵과 같은 치명적인 병원균을 수감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감염시키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질병이 진행되는 동안 마취 없이 생체 해부되었으며, 이를 통해 살아있는 장기의 감염 발생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피험자의 폐, 위, 내장을 적출하는 시술이 포함되었습니다. 궤저와 조직 재생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양쪽 사지를 절단한 후 잘못된 부위를 재이식하는 시술이 시행되었습니다. 통제된 동결 실험에서는 사지를 얼음물에 담그고 얼음이 나무처럼 들릴 때까지 두드린 후 불이나 뜨거운 공기로 가열하면서 각 분해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설은 중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된 생물학 무기도 개발했습니다. 전염병에 감염된 쥐를 시골 마을에 풀어놓았습니다. 발진티푸스를 옮기는 벼룩이 든 폭탄이 도시에 투하되었습니다. 식수와 식량 비축량은 의도적으로 오염되었습니다.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이러한 생물학전 실험으로 인한 인위적인 전염병으로 30만 명이 넘는 중국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1946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는 의사 재판을 열어 나치 의사 23명을 기소했습니다. 16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7명이 처형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술 사진, 고문에 사용된 의료기구, 암호명이 적힌 상세한 기록, 그리고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 등 섬뜩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뉘른베르크 강령이 확립되었는데, 이 강령은 현대 의학 연구의 기본 윤리 원칙, 즉 충분한 정보에 따른 동의, 강압 금지, 위험 및 이익 평가,
그리고 피험자가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권리 등을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이후 모든 의료 윤리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독일 재판과는 달리 도쿄 재판은 이시이 시로와 그의 730일 비행대대 동료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들에게 생물무기 연구를 공유하는 대가로 면책권을 제공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얻은 정보는 도덕적 고려를 위해 폐기하기에는 군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731 비행대 소속이었던 일부 전직 대원들은 수십 년 후 녹음된 인터뷰에서 자백했습니다. 그들은 임산부를 산채로 해부하고 고의로 전염병을 퍼뜨리고 피해자들이 의식을 유지하는 동안 인체 부패 과정을 연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러한 자백은 이미 압수된 문서에서 드러난 범죄의 심각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의학실험은 현대과학의 가장 큰 윤리적 실패 중 하나입니다. 그 실험으로 인해 생겨났을지도 모르는 어떤 지식보다도 역사적 기억 속에는 인간 생명의 고의적인 파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절대적인 경멸, 그리고 의료 행위의 완전한 비인간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과학이 윤리에서 벗어나 군사적 또는 이념적 목표에 종속될 때 어떻게 가장 교묘한 인간 잔혹 행위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치의 보복, 점령된 유럽의 테러 정책. 제3제국이 점령한 유럽에서 나치의 폭력은 전장과 강제 수용소를 넘어 무고한 민간인들을 향한 고의적인 보복 전략으로 변모했습니다. 각각의 저항 행위에 직면했을 때 독일의 대응은 비례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범적이고 과도하며 공포를 조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히틀러, 힘러 그리고 그들의 장군들은 10대 1 원칙을 공식 교리로 채택했습니다. 게릴라 공격으로 독일군 1명이 사망할 때마다 민간인 10명이 처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식은 상징적인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건의 사례에서 문자 그대로 적용되었고 그 이상의 처벌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보복은 전시의 실수나 규율 없는 병사들의 과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령된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저항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통제의 도구였습니다. 1942년 6월 10일 보헤미아 지역의 작은 마을 리디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적의 폭격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영국이 훈련시킨 체코 병사들에게 치명상을 입은 최종 해결책의 설계자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암살된 데 대한 보복으로 친위대가 조직적으로 벌인 보복 작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리디체는 공격 가해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보복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나치의 복수가 유죄와 무죄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새벽녘 마을은 독일군에 포위되었습니다. 15세 이상의 모든 남성은 집에서 끌려나와 벽에 기대어 세워져 10명씩 무리지어 총살당했습니다. 173명이 사망했습니다. 184명의 여성은 라펜스브리크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대부분 그 후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88명의 아이들은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일부는 학살 수용소로 보내졌고 다른 아이들은 인종 기준에 따라 강제 독일화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이는 17명에 불과했습니다. 처형 후 마을은 조직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집들은 불타고 다이너마이트에 맞고 불도저로 파괴되었습니다. 나무는 베어지고 묘지는 파괴되었으며 심지어 리디체라는 이름조차 모든 공식 기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삶과 공동체가 존재했던 곳에는 오직 공허함만이 남아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 후 프랑스에서도 그 참극이 반복되었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지 나흘 만인 1944년 6월 10일 SS 사단 다스라이히는 조용한 마을 오라두르슈이글란에서 642명을 학살했습니다. 사전 경고도 명확한 이유도 없이 군인들은 마을 주민 전원을 광장에 불러 모았습니다. 남자들은 헛간과 마구간으로 끌려가 기관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총 452명이 마을 교회에 갇혔습니다. 군인들은 건물에 가연성 물질을 가득 채우고 불을 질렀습니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던 사람들은 기관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르그리트 루팡슈라는 여자 한 명만이 뒷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살아남았고 남자 5명은 시체들 사이에서 죽은 척하며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학살은 그 지역의 소위 당파 활동과 독일 장교의 실종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라두르는 저항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무기나 전투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주민들, 즉 장인, 농부, 학교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장소에서 살았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처형당했습니다. 전쟁 후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은 이 마을을 재건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폐허가 나치의 만행을 영원히 기리는 기념물로 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의 오라두르 근처에 새로운 오라두르가 건설되었지만 폐허는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새까맣게 탄 차들, 열기에 녹아버린 교회종, 지붕 없는 집들, 그리고 그 공포의 순간에 멈춰선 마을 전체. 1944년 9월과 10월 사이 나치군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에밀리아 로마냐주의 마르차 보토 지역에서는 발터레더가 이끄는 친위대가 그 지역의 게릴라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체계적인 인신 사냥을 조직했습니다. 군대는 산간 마을들을 포위하고 발견하는 모든 사람을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집에서 총살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나 마구간에 모여 기관총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아기들은 벽에 내던져 죽였습니다. 여성들은 처형되기 전에 강간당했습니다. 총 770명에서 1830명이 사망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예방적 섬멸, 즉 저항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거할 영토 정화였습니다. 발터 레더는 1951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외교적 압력으로 1985년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국민들의 깊은 분노를 샀고 전후 정의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작은 마을 하티는 슬라브족 학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43년 3월 22일 지역 협력자들과 함께한 친위대 부대가 인근 파르티잔의 매복 공격으로 독일 장교 1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하틴 주민 149명은 불이 붙은 나무 헛간에 갇혔습니다. 불길을 피해 탈출하려던 사람들은 문에 기관총을 맞았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아기를 포함한 어린이 75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옷이 불타는 가운데 헛간에서 기어나온 12살 소년을 포함하여 단 6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하티는 벨라루스에서 이런 식으로 파괴된 유일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나치는 그 지역에서만 5,000개가 넘는 마을을 파괴했고 많은 마을의 주민들은 불타는 건물 안에 갇혔습니다. 이는 향후 독일의 식민지화를 위해 영토 전체를 비우려는 의도적인 인구 감축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10대 1 원칙은 1941년 9월 16일 비렐름 카이텔 원수가 서명한 지침에서 공식화되었으며 이 지침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보복 비율을 확립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독일군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50명에서 100명의 공산주의자가 재판이나 개인의 유죄 증거 없이 보복으로 처형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처형 건수는 이 비율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세르비아 크랄레보에서는 독일군 10명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2,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살해되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독일군 33명의 목숨을 앗아간 매복 공격 이후 아르데아틴의 요새에서 335명의 이탈리아인이 처형되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집단적 테러가 개인의 정의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살이 일어날 때마다 조직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신은 불태워지거나 집단 무덤에 묻혔습니다. 집들은 토대까지 불탔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은 시민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뿐 아니라 그들의 기억과 역사 속 위치까지 없애려는 실종과 소멸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그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교회 지옥에서 탈출한 오라두르의 마르그리트 루팡슈나 하틴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의 증언과 같은 증언은 과거와 정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과 역사 기록에 보존된 그들의 증언은 이러한 범죄가 잊히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나치의 보복은 전시의 과잉 행위나 통제 불능의 군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공포를 조장하고 저항을 분쇄하고 제국에 저항하는 대가는 전투원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치러야 함을 보여주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지배의 도구로 계산된 잔혹 행위를 사용하는 국가 테러리즘의 특수한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량 폭격, 도시를 지도에서 지워버린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통적인 전투 규칙은 새로운 군사 교리, 즉 완전 파괴로 대체되었습니다. 도시는 더 이상 단순히 병참이나 산업 중심지로 여겨지지 않고 적의 사기를 꺾는 적법한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은 더 이상 부수적인 피해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전략적 목표로 변모했습니다. 드레스덴, 함부르크,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대량 폭격은 이러한 전략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전쟁 종식을 앞당기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 행동이었는가, 아니면 연합군이 적들에게 가한 것과 같은 잔혹함으로 자행한 전쟁 범죄였는가? 1945년 2월 13일 밤 바로크 양식의 교회, 박물관, 오페라 극장으로 엘베 강이 피렌체로 불렸던 드레스덴은 유럽 전쟁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영국 왕립 공군의 야간 폭격과 미 공군의 주간 폭격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1,200명이 넘는 폭격기가 3,500톤의 폭발물과 소위탄을 도시에 투하했습니다. 이 폭탄들 중 다수에는 극한의 온도에서 연소하여 사실상 소화가 불가능한 백린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섭씨 1,500도 이상의 불길이 치솟아 온몸이 증발하고 지하 방공호의 산소가 고갈되었습니다. 불길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 거리와 창문에서 사람들을 지옥의 심장부로 빨아들였습니다. 불길이 너무 강렬해서 아스팔트 도로는 검은 용암 강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대피소에서는 머리 위로 치솟는 불길에 산소가 소모되면서 온 가족이 질식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희생자 수 추정치는 극명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부 초기 자료에서는 최대 13만 5천 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는 2만 5천 명에서 4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여성, 어린이, 노인이며 소련군의 동부 징역을 피해 피난 온 수천 명의 난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격에 군사적 정당성이 있었을까요? 드레스덴에는 광학, 기계, 군수 부품 공장이 있었지만 중요한 전쟁 생산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후 기밀 해제된 영국 문서에 따르면 이 공격의 주된 목적은 독일 민간인 사기를 꺾고 소련의 징역을 지원하는 병참을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폭탄이 역사 지구와 인구 밀집 주거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군사 목표물로 지정되었던 기차역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나중에 보내지 않은 내부 각서에서 다음과 같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드레스덴의 파괴는 연합군의 행동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2년 전인 1943년 7월 함부르크는 역사상 최초의 의도적인 화염폭풍 실험이 진행된 곳이었습니다. 고모라 작전은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발성 폭탄에 이어 소위탄을 사용하는 조직적인 패턴을 도입했습니다. 8일 연속 2,300대가 넘는 항공기가 항구 도시 함부르크에 9,000톤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7월 27일 밤 함부르크는 도시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불길은 2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태웠습니다. 아스팔트는 녹아내려 불타는 강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길에 휩싸여 산소가 사라진 지하실에서 질식사했습니다. 4만 2천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하고 3만 7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거의 100만 명의 주민이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연합군 정보보고서는 생존자들 사이에서 집단적 테러, 시민 마비,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도덕 붕괴가 기록되면서 완전한 심리적 파괴가 발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함부르크는 드레스덴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했습니다. 함부르크는 독일 전쟁 수행의 필수적인 해군 중심지이자 핵심 산업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격의 잔혹함은 전례를 뛰어넘었으며 이후 대규모 테러를 조장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폭격의 전형을 확립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군 폭격기 에놀라 K가
히로시마의 역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우라늄 235 핵을 탑재한 리틀 보이는 단 몇 초 만에 TNT 1만 6천 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핵폭발은 파괴적인 열과 압력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 경험에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진원지 방영 2km 이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마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기괴한 사진처럼 돌담에 새겨졌습니다. 7만에서 8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진원지의 온도는 섭씨 100만 도를 넘어 공기 자체를 불태우고 직경 250m가 넘는 불덩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충격파는 방영수 킬로미터 내의 건물들을 파괴했고 초기 방사능으로 인해 폭발에서 살아남은 수천 명이 서서히 사망했습니다. 약 30분 후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사성 입자를 함유한 검은 비가 직접적인 파괴 구역 바깥의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켰습니다. 이 비는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죽음을 가져왔고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을 넘어 치명적인 피해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일 후인 8월 9일 플루토늄 핵을 탑재한 두 번째 원자폭탄 팻맨이 나가사키를 파괴했습니다. 폭발 위력은 히로시마보다 더 강력했는데 TNT 2만 2천 톤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나가사키는 산악 지형으로 파괴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묘사됩니다. 마치 타버린 종이처럼 피부가 띠처럼 늘어진 사람들, 얼굴 없는 아이들이 몽유병 환자처럼 걷는 모습, 상처에서 피가 나지 않았지만 며칠 후 방사능 중독으로 밝혀진 신비한 원인으로 사망한 피해자들로 병원이 붐볐습니다. 미국 최고 사령부에 따르면 원자폭탄의 명확한 목적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지상 침공 없이 일본이 항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헨리 스팀슨 육군 장관과 맨해튼 프로젝트 책임자인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의 파일에 따르면 도시들은 무기의 완전한 효과를 관찰하기에 이상적인 온전한 목표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1945년 말까지 두 도시에서 폭탄으로 총 24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죽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생존자들과 그 후손들은 암, 백혈병, 백내장, 유전적 기형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방사능은 전쟁에 완전히 새로운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살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폭격에 대한 윤리적 논쟁은 수십 년 동안 명확한 해결책 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옹호론자들은 원자폭탄 공격으로 양측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일본 침공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미군은 육지 침공 시 연합군 사상자가 50만 명에서 100만 명에 달하고 일본군 사상자는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일본이 원자폭탄 투하 이전에 이미 항복 조건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원자폭탄은 일본에 대한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소련에 대한 권력 과시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폭격된 도시들이 직접적인 군사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민간인 사상자와 군인 사상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불균형했다고 지적합니다. 하워드 진을 비롯한 역사학자들은 드레스덴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군사적 필요성이 아닌 과학적 실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참전 용사였던 폴 퍼셀과 같은 옹호론자들은 원자폭탄이 없었다면 자신도 수십만 명의 연합군과 함께 일본 침공 당시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는 연합군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존재했던 의구심을 드러낸다. 처칠은 폭격 이후 드레스덴에 대한 선전 활동을 최소화하라고 명령했다. 레오 실라르드와 제임스 프랑크를 포함한 맨해튼 프로젝트 과학자들은 도시에 원자폭탄을 사용하기 전에 인구가 없는 지역에서 원자폭탄 시범 실험을 할 것을 권고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량 폭격은 인류가 근본적인 기술적 윤리적 한계를 넘어선 역사적 순간을 보여줍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파괴력이 전통적인 군대의 역량을 넘어섰고 전쟁의 목표가 적군에서 민간인 전체로 전환되었습니다.
핵심 질문은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이 폭격은 전쟁을 단축하고 생명을 구한 필연적인 악이었을까요? 아니면 군사적 승리를 명분으로 자행된 최악의 범죄였을까요? 그 답은 과거를 회상하는 정당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기억 속에, 새까맣게 탄 시신들의 사진 속에서,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지도에서 사라진 도시들의 영원한 침묵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폭격들은 현대 전쟁의 본질을 영원히 바꿔놓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 폭격들은 기술이 인류에게 적군뿐만 아니라 문명 전체를 파괴할 힘을 부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레스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유산은 이러한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분쟁의 순간에도 인류가 스스로에게 부과해야 할 한계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에 있습니다.